듣기만 해도 산업과 기업이 저절로 이해된다. 최고의 애널리스트와 제야의 고수들에게 직접 듣는 투자 세미나 와이즈 클럽. 고정 댓글을 타고 오세요. 도시 문헌학자인 김시덕 박사가 쓴 한국 도시의 미래라는 책을 김시덕 박사와 함께 직접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예,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야, 근데 박사님이 탐방이라고 해야 됩니까? 임장이라고 해야 됩니까? 답사라고 해야 됩니까? 전 답사로 생각하고 답사. 있습니다. 어디까지 얼마나 다녀보셨는지를 묻는 게 빠를지, 네. 안 다녀보신 곳이 어딘지를 여쭙는 게 빠르죠. 후자가 더 빠르지 않을까요? 그렇긴 하죠. 어, 섬은 거의 못 갔고요. 예. 이게 배표 맞추는 게 쉽지가 않아서 제일 기대하고 있는 게 25년입니다. 울릉도 공항이 개설되기 때문에. 2025년이요? 예. 오. 물론 이제 경비행기라 분명히 배처럼 또 이제 기후에 적응될 텐데 네. 그래도 편해질 거라 아마 생기고 나면 많이 바뀔 거예요. 울릉도가. 직후에 들어가서 빨리 좀 보려고 글쎄? 있습니다. 박사님은 평소에도 답사 다니시는 게 거의 일이시고 그렇죠. 생활이신 거예요? 그렇죠. 답사를 하고 책을 쓰는 게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일주일에 한 몇 번이나 이렇게 답사를 다니세요? 한 달에 몇 번이나? 그러니까 그렇게 오늘은 답사를 간다가 아니라 예. 일이 있으면은 그 앞뒤로 시간을 만들어서 같이 가요. 오늘 같은 경우도 녹화 끝나고 좀 파주에 다녀올까 그런 식으로. 일부러 일정을 이제 만들어서 다녀오시는 예, 거네요. 그렇죠. 그런 따로 날을 잡는 경우도 있고 예. 강연이나 방송이 있을 때 그 앞뒤로 시간을 만드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신발이 언제나 등산하죠. 그러시네요. 예. 취미이자 일이자 이게 연구 활동이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부동산 하면 사실 이제 답사보다는 일반인들은 임장이라는 그렇죠. 표현을 이제 네.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주변 시세, 그렇죠. 호가 들어보고 뭐 입지 새로 이제 소식 들려오는 것 없나? 내가 투자를 해도 되나? 이런 그렇죠. 마음으로 이제 임장들 네. 많이 가시잖아요. 근데 박사님이 직접 다니시는 거랑은 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놀라시는 건데 저는 면허증이 없거든요. 운전면허증이요? 예. 전 대중교통으로 다닙니다. 전국을요? 예, 전국을.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정말 저 깊숙한 곳들은 답사팀하고 같이 다녀요. 운전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예. 제가 관심이 있는 건 기본적으로 도시나 도시 근교인데 예. 그런 지역들은 차가 없어도 됩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면은 느껴지는 게 뭐냐면 대중교통을 타고 접근했을 때 느껴지는 그 지역의 입지랄까요? 분위기랄까요? 땅의 내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차가 있는 분들도 일부러 하시는 방법인데 예. 예를 들어 여러분이 관심 있으신 아파트나 건물이 있다. 예. 그런 경우에는 거기서 버스 두 정거장 정도를 미리 내려서 걸으라고 거기까지. 걸어보면서. 예, 땅의 높낮이, 냄새, 상권 등등이 그 두 개 걷는 것만으로도 많이 파악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 자동차를 가져가지 않고 네. 대중교통으로 갈 때 더 자세히 보게 된다는 그렇죠. 거네요. 그 차를 가져가도 그렇게 하는 거고 예. 저는 없다 보니까 지하철부터 그 포인트까지 어떻게 사람들이 이동하는가를 체크를 하는 거죠. 바로 얼마 전에도 바로 지난주에 예. 화성시 중부에 다녀왔는데 예. 뭐 정남면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 거기가 이제 병점역은 아시죠? 1호선에. 네네, 알죠. 그 떡거리라고 하는. 거기서 버스 타고 한 30-40분에 한 대 오는 걸 타고 들어가면 되는데 예. 갔더니 이제 가서 이제 부동산 앱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평가들이 있죠. 별 5개, 4개. 보니까 영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안 가본 사람들은 그냥 속을 만한 호재들을 다 끌어다가 얘기하고 있는데 한 번 버스를 타고 갔던 입장에서는 하나같이 말이 안 되는 얘기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번, 물론 기본적으로 앱의 평가들을 보시는 건 좋은데 한 번은 직접 이동해 보시라. 그렇게 하면은 많은 것들이 이따 걸러지고 시작된다는 거죠. 굉장히 소중한 경험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현장에 답이 있는 거네요. 그렇죠. 현장에 답이 있죠. 예. 그렇게 이제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는 김시덕 박사님에게 네. 우리나라의 어떤 땅, 도시, 집은 박사님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저는 그 자체가 기본적으로 연구 대상이고, 연구 대상. 예, 저는 원래 동북아시아 연구를 하는 사람인데, 지리적. 지리적으로 예. 그리고 이제 지역학을 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역학. 예, 그러니까 원래는 임진왜란부터 태평양 전쟁까지 일본과 외국의 전쟁을 연구를 했었고, 원래 전쟁사가 전공이죠. 그러다가 이제 대상이 동아시아 속에 한국으로 온 거죠. 특히 현대 한국으로. 왜냐하면 한국은 그 전보다 100년 사이에 근본적으로 바뀌어버린 부분이 많아서 네. 그 전에 거를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100년이 중요한데 다들 안 하더라고요. 근데 연구를 하는 게 안 하는 걸 하는 게 좋아서. 근데 그러다 보니까 보이는 것들이 일반적으로 내가 그냥 살아온 곳이고 그냥 좋은 집 있으면 좋겠고 주변에 복합적으로 있으면 좋겠다. 네. 보다는 조금 더 총체적으로 보려고 합니다. 이 지역을 종합적으로 읽을 때 뭐가 다 읽히나. 근현대사. 그렇습니다. 근현대사가 제일 중요하니까. 근현대 100년이 중요하죠. 대부분 여러분이 사시는 지역은 100년 전까지는 아무도 안 살았던 곳이에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주목하는 도시들, 부산, 광주 예. 이런 도시들은 100년 전에는 거의 없었던 도시거든요. 대구가 중요했고 그리고 나주가 중요했지. 그러니까 도시라는 게 100년 만에 크게 바뀌었습니다.
바로 얼마 전에 KBS 광주 갔다 왔는데 예. 거기 분들하고 그 얘기를 했어요. 이 나주하고 광주의 갈등이 좀 있거든요. 나주는 우리가 전라도의 란데 예. 왜 전라도에 끼지도 않은 광주가 대장을 하려고 그러냐. 또 광주 분들은 그거 모르세요. 그러니까 100년 동안 바뀌었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나주 분들의 감각이 있는 거다. 그런 얘기들을 보는 거죠. 그렇게 또 알고 보면 또 이제 그렇죠. 새로운 게 그렇죠. 느껴지게 되는 예. 거고요. 또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임장도 그렇고 네. 땅, 도시, 집이라는 게 이제 투자의 대상 그렇죠. 혹은 이제 투기의 대상으로 또 이제 되다 보니까 약간 이제 보는 시각이 좀 다른 것 같긴 한데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그 본질적인 걸로 한번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한국 도시의 미래 김시덕 박사와 함께합니다. 키워드 하나씩 좀 정리를 볼 텐데요. 첫 번째는 국제 정세입니다. 네. 국제 정세. 네. 아니 근데 우리가 이제 동네 답사도 아니고 한국 지역 네. 방방곡곡을 보는데 국제 정세는 이제 이게 어떤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경제학을 전공하지는 않았지만 네. 경제학에서 설정하는 것들 있잖아요. 몇 가지 변수를 제외하고 네. 마치 무균실처럼 놨을 때 사람들의 심리와 가격대가 어떻게 움직이는가 이런 실험들을 하잖아요. 근데 제가 그런 눈에서 저는 원래 전쟁사를 하니까 더 관심이 있었던 건데 네. 한국의 부동산 담론이랄까 이 이야기들이 마치 한국이 아무런 외국의 위협이 없는 미국 중부 어느 도시인 것처럼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모든 땅은 똑같다. 거기서 얘기를 하면서 3대 이제 축이 있는 거죠. 토건과 법률과 경제. 네. 요걸 움직이는데 쭉 이제 근현대 동아시아의 그 전쟁 관련을 본 사람으로서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사실은 땅으로 봤을 때는 예를 들어 부산이 크잖아요. 2대 도시지 않습니까? 네. 부산은 가보시면 알겠지만 300만이 살 도시가 아닙니다. 특히 오. 부산 지금 좁은 의미의 부산역 근처는 예. 너무 땅이 좁아요. 그 절벽, 그 해안 절벽 수준이거든요. 네네. 언덕도 많고 막. 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걸으시는 그 평이는 구한말부터 일본인들이 매립한 겁니다. 근데 그게 땅이 좋아서 산 게 아니라 자기들이 가까운 곳에 거점 만들기 위해서 나쁜 땅을 개발해낸 거예요. 근데 거기 반면에 파주나 철원 같은 땅은 정말 좋은 땅이거든요. 진짜 천년간 번성했던 땅이에요. 개성 평양과 서울 사이에서 예. 또는 원산과 서울 사이에서 그런 땅들이 가보면 텅 비어 있는 게 이건 땅의 본질적인 질이 나쁜 게 아니라 국제정세밖에 설명할 길이 없는 거다. 마치 제도주의 학자들 국가는 왜 실패하는 것 같은 책에서 예. 보면은 남한과 북한이나 미국과 멕시코의 소노라가 모든 게 똑같은데 제도가 다르다 보니까 이렇게 큰 차이가 났다 얘기하는 것처럼 네. 저는 국제정세를 빼고 한국의 도시들의 흥망성쇠를 얘기하는 거는 뭔가 근본적인 하나를 놓치고 시작하는 거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와,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도 예. 있겠다. 특히 지난 100년간. 오, 강조하시는 그 근현대사 기간 동안에. 그러면 지금 2024년을 살고 있는 지금 대한민국 그렇죠. 입장에서 보면 네. 이 국제 정세랑 지금의 우리의 도시 혹은 네. 땅은 어떻게 좀 맺어져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참 이런 말씀 드리면 참 현지 분들이 안 좋아하시긴 합니다만 이게 또 예민한 일이긴 아니, 합니다. 하지만 뭐 이렇게 딱 예. 뭐 특별한 정당을 말하지 않을 겁니다. 안심하십시오. 선거도 끝났고 그 네. 환황해 시대, 예. 서해안 시대 또는 환동해 시대 네.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건 기본적으로 중화인민공화국 중국이나 러시아와 관계가 더 나아질 거라는 전제로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거는 안 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신냉전이 시작됐고요. 예. 옛날에는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였다면 지금은 권위주의 대 자유민주주의 대립인데 네. 지금 러시아와 중국이 더 근접하고 있고 저는 러시아 또 공부를 좀 합니다만 네. 푸틴이 본인의 욕망을 위해서 사실은 러시아라는 국가를 중국에 갖다 바친 형국이거든요, 지금. 아, 그래요. 그전에는 러시아가 형이라 생각했었습니다. 공산주의에. 근데 이게 뒤집어진 게 푸틴 때예요. 사실 그래서 러시아를 보는 사람들은 굉장히 우려하고 있어요. 이게 어떤 파급을 낳을지. 지금 뭐 경제력으로 봐도 그렇고요. 압도적이죠. 네. 그래서 블라디보스토크 가서 들은 얘기인데 원래 거기 연해주가 원래 중국 땅이 청나라 땅이었다가 네. 넘긴 거거든요. 150년 전에. 네. 하는 얘기가 저 동북 삼성의 중국인들이 손잡고 걸으면 그냥 점령된다고. 그 공포가 근본적으로 있습니다. 러시아 쪽에는. 아, 러시아 사람들이 갖는 공포가요? 예, 우랄 산맥의 서쪽과 동쪽이 감각이 달라요. 상트페테르부르크나 모스크바는 서쪽이고 유럽이고 네. 그 동쪽은 아시아거든요. 네. 이쪽 사람들은 공포가 큽니다. 중화인민공화국의 확장에 대해서. 근데 그걸 푸틴은 서쪽 사람이다 보니까 모르는 거예요. 모르거나 무시하거나. 이런 구도들이 있습니다. 예. 이 구도 속에서 북한이 요즘에 좀 힘을 얻었죠. 그래서 갑자기 미사일 쏘는 게 정교해졌잖아요. 기술들을 줬고 바로 며칠 전 뉴스에 북한 유엔 대북 제재를 해제한다고 이제 러시아 중국이 협력해서 이거는 신냉전의 풍경들인 겁니다. 이 상황에서 서해안 동해안 이런 것들이 뭐 중국 물류가 더 커지고 러시아와 관계가 활발해지면서 번성할 거다. 여러 동해 새만금 이런데 이건 조금 현실적인 눈으로 보시라는 말씀을 늘 드리곤 하죠. 아하. 반면에 지금 적어 놓으셨습니다만 러시아 네. 우크라이나 전쟁 지금 아시겠지만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나 카이나 좀 호황이죠. 예. 지금 군수물자로 지금 최근에 우크라이나 제렌스키 대통령이 이제는 직접적으로 무기 달라고 우크라이나가 한국으로부터 네. 아마 지금은 간접적으로 주고 있는데 아마 포탄 같은 것도 그렇죠. 이미 뭐 북한도 포탄을 러시아에 넘기고 있고 네. 대부분 불량품이라서 여러 가지 문제입니다만 한국과 북한은 제3의 유교전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2의 유교전쟁은 베트남 전쟁이었어요.
아하. 그때 북한은 베트콩을 특수훈련을 시켰고 남한은 참전했고 이번 세 번째고 이번 세 번째를 맞이해서 특히 화랑을 보고 있는 게 창원이죠. 창원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공장들이 밀집되어 있는 곳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사천은 카이가 있고 네. 그 둘의 거점으로서 이제 진주라든지 순천이 있고 순천에 더 가면 고흥이 있죠. 네. 나로우 기지. 거긴 단순하게 우리가 뭐 인공지만 쏠 건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말해서 나로에서 쓸 단발사체 조립장을 순천에 만들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 박태준 회장이 만들었던 동남권 공업벨트가 있어요. 포항부터 광양까지 네. 제초소 2개. 네. 근데 이거를 지금 신냉전을 맞이해서 서쪽으로 넓히고 있는 겁니다. 고흥까지 내렸어요. 근데 지금 이 지역, 특히 동남권을 말하는데 포항부터 이쪽까지는 전라남도까지는 지금 더 확장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단히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 국제 정세가 산업으로도 이어지는 거고 당연히 지리적으로도 이어지는 거다. 그렇죠. 와, 이게 상당히 좀 긴박감 있게 들리기도 합니다. 긴박합니다. 예. 또 하나가 우리나라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산업은 누가 뭐라 해도 이제 반도체 그렇죠. 예. 산업인데 네. 반도체는 그러면은 앞으로는 이제 지리적으로 봤을 때 특히 네. 이제 우리나라 이제 정부에서 뭐 용인 지역에 대규모 클러스터를 만든다라고 그렇죠. 하는데 반도체는 우리가 지리적으로 좀 어떻게 생각을 하면 좋을까요? 어떤 분들은 말하시더라고요. 경기도 특산품 반도체라고. 네. 예, 대구는 사과고 그런 식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반도체 클러스터가 지난해 발표가 됐죠. 네. 그때 12개 정도 전국에 뿌린다고 했는데 사실은 그거는 제가 해석하기로는 수도권에 공장 억제를 해왔잖아요. 이거를 해제하기 위해서 이제 필요했던 거예요, 뭔가가. 그래서 다 뿌린다는 전제에서 경기도 더 만들겠다. 근데 경기 남부, 특히 안성까지 포함하는 건데요. 네. 화성, 평택, 안성, 용인, 그리고 천안, 아산까지입니다. 네. 이 6개 도시가 앞으로 미래 한국의 핵심인데 이 지역을 피할 수 없는 이유는 한국의 좀 까다로운 얘기입니다. 전력망도 핵심 전력망이 글로 지나가요. 다른 지역이 못 만듭니다. 전력을 또 네. 많이 소모하게 맞습니다. 되니까요. 정말 많은 전력이잖아요. 또 하나 네. 물인데 예를 들어 전라남도 한평 영광 같은 데가 태양 발전을 많이 합니다. 풍력이라든지 네, 네, 네. 그리고 영광 발전 핵발전소도 있고. 네. 근데 그쪽은 물이 부족해요. 전남 지난해에도 그 가뭄이라고 해마다 가뭄에 시달립니다. 전남 전체가 물이 부족한 곳이에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디 가실 때 물을 안 보시는데 예. 제주도 갖다 낭패 보는 게 물이거든요. 제주도 물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물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오호. 제주는 이제 책의 마지막에 적었지만 물과의 싸움이었어요. 지난 1000년간. 우리는 서울에서 제주도 물 많이 사서 마시는데. 그러니까 삼다수에 대해서 규제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래요? 더 내보내면 안 된다고 무트로. 안 그래도 우리 쓸 것도 부족한데라는 게 있어요. 지금 제주 얼마 전에 가서 말씀드렸는데 인구 감소가 문제가 아니라 증가하고 있거든요. 증가하면 지금 물이 문제가 될 거라고 당장. 근데 이런 것들이 했을 때 물과 전기와 그리고 인력이 모두 모이는 곳은 경기 남부부터 초남 아산까지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반도체와 함께 이 지역들은 제가 볼 땐 2050년대 한국의 핵심 도시들이 될 겁니다. 이미 그렇지만 2050년대. 50년대. 제가 이번에 바로 지난주에 답사책 하나 탈고를 했는데 네. 이 지역을 다루고 있어요. 임장책은 아닌데 예. 피할 수가 없는 지역들인 거죠. 수원, 용인, 화성, 이천, 평택, 천안, 아산까지. 아산까지. 한국 미래 최전방입니다, 여기가. 다들 이제 반도체랑 연관이 있는 네, 그렇죠. 지역들이고요. 근데 물론 이제 당진의 현대제철 같은 것도 있고 더 많은 산업들이 있긴 하죠. 그렇죠. 다른 산업도 또 같이 공부를 그렇죠. 해봐야 되겠고요. 그렇죠. 이어지는 키워드가 메가시티입니다. 네. 메가시티. 근데 네. 최근에 이게 메가시티가 뉴스에서 많이 나왔어요. 그렇죠. 정치인들 입에 많이 네. 오르내렸고 또 대표적으로 김포를 이제 서울 지역에 그렇죠. 뭐 편입을 한다 안 한다 하면서 뭐 네. 메가시티 이야기가 나왔고 우선은 이 메가시티에 대한 개념 정의부터 좀 내려주실까요? 그러니까 더 큰 도시라는 건데 예. 도시의 규모가 커지고 밀집되어야지 기능을 발휘하고 경쟁력을 갖는다는 건데 네. 제가 이해하는 메가시티는 좀 정치인분들은 보면 선거구로 주로 보잖아요. 시나 네. 군이나. 네. 근데 전 그렇게 움직이는 건 아니라고 이해를 하고 있고 예를 들어 그레이터 런던이나 그레이터 도쿄 같은 개념이 네. 면끼리 서로 결합해가지고 도쿄 하나를 크게 만들면 된다 그런 게 아닌데 지난 선거 전까지 보면은 이 지역구 이 지역으로 붙이자 이런 식으로만 논의가 진행돼 버렸어요. 예. 근데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특히 김포가 문제였는데 김포는 한강 신도시라는 도시 지역과 나머지 거대한 농촌 지역의 결합 형태인 도농 복합 도시입니다. 네. 근데 이런 지역들은 도시와 농촌의 이익이 아주 달라요. 극단적으로 메가시티 한다고 서울을 편입시켜버리면 예. 한강 사람들은 지하철에 놓일 거예요. 아마 5호선 같은 게. 신도시 사람들은. 네네. 근데 한강 신도시. 한강 신도시 도시부 사람들은. 예. 근데 서울에 폐기물들이 처리장 같은 게 분명히 갈 거잖아요. 그게 한강 신도시로 가겠습니까? 농촌으로 가겠죠. 김포 중에서 더 끝에. 농촌, 통진 같은데. 예. 이미 그쪽은 공장들이 많이 오염시켜서 이거는 보도된 바인데
발암률이 높게 나오는 곳들이 있습니다. 유의미하게. 근데 그 지역들이 더 악화되는 거기 때문에 김포 사람이 메가시티를 좋아한다, 찬성한다 이런 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도시부가 좋아하고 농성부는 반대했는데 반대가 높았다. 그 한 도시 안에서 이해관계가 서로 다른 집단들이 있는 거다. 근데 또 김포 내에서는 또 인구 구조가 또 그 상대적으로 김포 내에서 도심지에 사람들이 많이 있을 테니. 근데 아직은 농촌이 높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반대 찬성이 6대4로 나왔어요. 지난 11월에. 그래서 선거 이후에 보면 얘기 안 들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단히 정치적 공학적인 거였어요. 아, 그런가요? 네. 그리고 또 네, 예. 말씀하십시오. 부울경도 네, 있고 네, 네. 충청 메가시티, 예, 뭐 많이 광주 메가시티 하더라고요. 이거 지역별로 다 나오던데요? 다 나오죠. 우리도 뭐 말 안 걸칠 수는 없다. 예. 그러니까 이제 한쪽에서 그러니까 여권이 김포 서울 얘기를 던지니까 예. 다 찬바다로 쫙 갈라진 거죠. 제가 선거 전에도 말씀드렸었는데 선거 끝나고 다시 봅시다. 그 뉴스들이 또 나오나. 아니 그러면 이렇게 메가시티로 하나로 이제 큰 덩어리로 좀 뭉치게 하는 게 좋은 겁니까? 어떻습니까? 좀 발전을 위해서는? 도시 도농 독합 도시들을 합친다고 저는 경쟁력이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실리콘밸리라든지 테헤란밸리처럼 도시 내에서도 밀집되는 곳이 따로 있는 거지. 서울이 넓어진다고 서울의 경쟁력이 커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제가 봤을 때 필요한 거는 광역적으로 도시들마다 도시부가 있고 농촌부가 있는데 예. 그 도시부가 연결해주는 철도망들이나 교통망들 확충, 광역버스라든지 그걸 통해서 거미줄처럼 짜가는 거죠. 면끼리 붙인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메가시티는 그래서 현재 서울권은 춘천이나 원주나 천안, 아산, 당진까지 뻗어나가고 있어요. 근데 선으로. 그러니까 행정구역 단위가 중요한 게 아니다. 네. 기능별로 그렇죠. 봐야 된다는 그렇죠. 말씀이시네요. 특히 도시부끼리의 연결. 그게 근데 중요하다 봅니다. 우리나라는 좀 이게 정서적인 영향을 또 많이 받다 보니까 같은 지역인데, 같은 면인데, 같은 군인데, 같은 시인데 네. 도시라고 뭐 농촌이라고 뭐 차별하느냐 또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근데 차별을 받거든요. 농산어촌분들은. 그렇죠. 그러니까 도시 사람들은 농산어촌은 폐기물 처리장하고 관광지만 있으면 된다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게 농산어촌 사람들은 입장이 다릅니다. 아, 그럼요. 확실히 다르죠, 예. 이거는. 마치 찬성하는 분들도 시장님 같은 분들도 그냥 거기는 나중에 뭐 이것저것 지으려면 필요하다고 예. 무슨 이제 잉여 취급을 해요. 근데 그건 농산어촌에도 안 좋은 겁니다. 근데 이게 참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필요한 시설이기는 한데 어딘가에는 놔야 하는 거긴 한데 네. 또 이해관계가 또 엇갈리는 거고요. 그죠? 이거는 꼭 도농권의 문제가 아니라 예를 들어 도시간에도 문제인데 그런 말 하잖아요. 동남권은 매번 핵발전소 위험이 있으니까 네네네. 전기는 서울이나 용인이 많이 쓰는데 왜 우리한테 있냐고. 발전소 서울이 지으라고. 근데 물론 말씀드리면 당일 발전소가 있습니다만 저희는 예. 그런 얘기를 하긴 합니다만 그런 식으로 다 있어요. 이런 것들을 면끼리 묶어버린다고 되는 문제가 아닌 겁니다. 또 불편한 지점이 또 예. 있기 마련이고. 맞습니다. 다시 그 메가시티 이야기로 돌아가서 볼게요. 책에서도 앞으로 한국의 도시는 3대 메가시티로 집중될 것이다. 네. 말씀해 주셨죠. 그렇죠. 어디입니까? 저는 될 것이다라는 예측보다는 되어가고 있다라는 관찰입니다. 현재 진행형인가요? 저는 현실적인 인간이라 뭐 당위를 말하진 않습니다. 근데 가보니까 이렇게 교통망을 따라서 연결되고 있더라. 그 말씀하신 그 거미줄처럼. 거미줄처럼. 네. 그러니까 대서울권, 서울을 중심으로 뻗어나가는 라인이 있고 그리고 충청권이라 부르기도 하지만 중부권 메가시티라고 부르는 이제 대전, 세종, 청주, 논산, 계룡 이런 곳들입니다. 여기는 국가가 산업인 곳이에요. 정부청사나 연무대 이런 것들. 그렇죠. 그 동남권은 말씀드린 것처럼 공업벨트. 북한에서 가장 먼 곳에 한국의 기간 산업벨트를 만든 거죠. 그리고 한미일 파이프라인에 딱 한복판에 놓여 있고. 낙동강 전선을 하시면 됩니다. 1950년에. 아, 네. 그때는. 그때 왜 포항제철이 포항이냐. 그리고 인천에 있던 미군 부대가 왜 포항으로 갔느냐. 포항에 미군 부대 있거든요. 장사전투라고 인천상륙작전 전날에 했던 겁니다. 예. 제일 데드라인이 포항이에요. 그리고 대구고. 요 라인이 여전히 한국에서는 심리적인 마지노선으로 기능하고 있는 겁니다. 아, 사실 그 마지노선이라는 것도 프랑스의 어떤 프랑스. 지명에서 그렇죠. 또 나온 거기도 하고요. 또 그러니까 물론 프랑스 마지노선은 이제 무용지물이었지만 네. 한국의 마지노선은 기능을 했죠. 낙동강 전선은. 재밌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또 역사랑도 맥이 닿고요.